그리고 앞으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갑습니다 하고 박수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20세기 동아시아 전쟁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보면은 다시 동북아 침략에 나서는 일본이거든요. 왜 다시가 나왔는가 하면은 임진왜란 때 한번 중국까지 쳐들어가려고 그랬거든, 그죠? 이제 그래서 다시 중국까지 그때는 못 가고 지금 다시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쳐들어가는 그런 것이 처음에 시작되는 동아시아 전쟁사입니다. 원래 이제 첫 번째 강의는 태평양 전쟁과 일본군 위안부거든요.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1941년 12월 8일에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945년 8월 달에 미주리호에서 항복선언하면서 태평양 전쟁은 끝나요. 자,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1945년부터 1975년까지 3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뭔가 하면 일본이 씨앗을 뿌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1945년 전쟁이 일본이 항복하고 난 뒤에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중국에서 내전이죠. 내전인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택동. 이 사람이 장개석. 그래서 모택동과 장개석이 1945년 8월부터 1949년 10월 1일까지 계속 전쟁을 붙습니다. 이게 이제 국공내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국공내전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한국인들입니다. 한국인들, 그 중에서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한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군대가 이 모택동을 도와줘요. 그래서 모택동이 나중에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공내전이고요. 그 중심 역할은 역시 여기 무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선의용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번째 강의는 뭔가 하면은 1945년에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이 일어났는데 한국에서는 1945년부터 국공내전과 비슷한 내전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 내전 상태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제주도의 4.3 사건이에요. 4.3 사건입니다. 4.3 사건인데 이 4.3 사건은 뭔가 하면은 윤영 씨가 2차 세계대전 1945년 1년 이전에 일본 항복하기 1년 이전에 일본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아요. 미리 알아가지고 자, 우리 일본이 망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건준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일본이 망했어요.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난 뒤에 건준이 다 이어받습니다. 건준이 다 이어받아서 우리나라는 혼란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한 달 뒤에 미군이 싹 들어와요. 미군이 싹 들어와가지고 건준을 부정합니다. 건준을 부정하고 미군이 들어와서 뭘 하려 하는가 하면은 한국을 미국화 시키려고 그래요. 소련에 대응해가지고 미국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건준을 없애버리고 친일파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친일파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친일파하고 건준 쪽하고 싸움 붙은 게 제주도 4.3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여순에 있는 14연대를 보고 가서 제주도 가서 진압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4연대에서 일부 군인들이 우리 못하겠다. 왜 우리가 가서 민족 진영을 왜 없애야 되느냐? 못하겠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여순반란 사건입니다. 여순반란 사건이고 이때 요분 아시죠? 요분. 이 누구 같아요? 박정희 소령. 예, 그때 박정희 소령이요. 박정희 소령은 박정희는 원래가
좌익이에요. 그죠? 자기의 형님 박상희가 좌익이거든. 그 영향을 받아서 좌익인데 지금 이게 우익이거든요. 진압하러 왔으니까. 우익으로 와가지고 진압작전에 참여를 해요. 그러다가 좌익이라는 게 털리고 나요. 털리고 나서 곧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 받았다가 나중에 무기로 되고 나중에 풀려나거든요. 자, 이때 우익에 의해서 이게 전부 다 이쪽 세력이 뭔가 하면 친일계통이에요, 원래가. 자, 친일계통이 민족 진영을 못 살게 해요. 막 이게 억압하거든요. 억압하니까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도망가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빨치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빨치산은 북한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빨치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과연 내전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걸려 있어요. 만약에 이걸 내전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6.25는 그게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문제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세 번째 시간에 요걸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게 뭔가 하면 네 번째 강의 한국전쟁의 원인과 전개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이제 네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 현대사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에 그 왜곡된 걸 어디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강의는 태평양 전쟁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전에 한반도의 전쟁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 여기 중국에서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처음 전쟁은 BC 108년에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멸하는 전쟁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중국이 한나라로 패권 세력이 교체가 됐어요. 그때 처음에 위만조선 망하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몽고 침략입니다. 이 몽고 침략은 여기에 몽고족이 있고 여기에 송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몽고족과 송나라의 패권 교체기 때 몽고가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경우에는 중국의 또 세력 교체기입니다. 어떤 세력인가 하면은 여기는 명나라가 있고 여기는 청나라가 있었어요. 자, 명나라가 있고 청나라가 있는데 청나라가 강력해져 가지고 명나라를 없애려고 그럽니다. 이제 패권 세력 교체기죠. 이 패권 세력 교체기 때 이때 임진왜란이 처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정확히 병자호란이 발생되는 이유는 이 패권 세력 교체될 때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인데요. 이때는 중국이 약해져요. 동아시아에서 원래 18세기는 중국이 전체 패권 국가였습니다. 청나라가 패권 국가였는데 19세기가 딱 되면서요, 19세기쯤 되면은 일본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일본이 강력해지니까, 일본이 얼마나 강력해지는가 하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본이 강력해지니까 청나라와 일본의 패권 세력이죠. 패권 세력이 갖다 붙은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죠. 청나라가 졌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패권 세력으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러시아가 등장해요. 러시아가 등장해서 일본과 또 붙어요. 이게 뭔가 하면 노일전쟁입니다. 근데 문제는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은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한국에서, 조선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기 중국의 패권이 바뀔 때마다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요, 한국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한반도 전쟁이요. 한반도 전쟁인데, 태평양 전쟁입니다. 이 태평양 전쟁은 일본하고 미국의 패권 전쟁이에요. 자, 동아시아는 다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차지하고 난 뒤에 미국이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붙은 게 태평양 전쟁이에요. 역시 패권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유럽을 대표하는 미국과 러시아, 이게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과 붙은 전쟁이 뭐예요? 이게 6.25거든요. 이 6.25도 결국 전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붙었는데 어디 있어요? 한반도에서 붙은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패권 국가는 어디가 되는가 하면요, 미국입니다. 그죠?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이 패권 전략 자원이 뭔가 하면요, 뭘 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를 힘으로 누르느냐? 그것은 석유와 식량입니다. 석유와 식량인데 이 석유와 식량을 뭘로 누른가 하면요, 해외 유통을 통제해요. 배를 가지고 무기, 그러니까 전함을 가지고 해군력을 가지고 석유 유통 관계를 장악을 해요. 식량 유통 관계를 장악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미군이 다 있어요. 이 미군이 다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석유와 식량 유통을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패권 국가가 미국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갑자기 중국이 부상을 해요. 중국이 부상을 해서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패권 국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패권 국가가 어딘가 하면요, 미국이에요.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아직은 봐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더 강력해지면은 미국 눈치를 안 보게 됩니다. 그래 되면 동아시아에는 패권 국가가 두 개가 되죠? 두 개, 중국과 미국이요. 이게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충돌한다면 어디서 충돌하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어디서 충돌하겠어요? 한반도에서 충돌해버리게요.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사드 문제인데 사드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두 패권 국가에서 한국 너 어느 줄에 설 건가 줄 서라, 이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였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가만 보니까 아직도 패권 국가가 어딘가 하면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일단 줄 섰던 거예요. 줄 서니까 중국이 성질 나가지고 해외여행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 그죠? 근데 앞으로 만약에 중국이 힘이 더 세지면요, 붙어요. 붙는데 거기에 전쟁터는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단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먼저 미래 한국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강국을 만들어야 돼요. 강국. 지금 우리 세계에서 몇인가 하면 10위권 왔다 갔다 해요. 옛날 한국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일본도 마음대로 못하고 중국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지만은 아직은 좀 약해요. 이걸 5, 6위권으로 올려야 되는데 5, 6위권으로 올리려고 그러면은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나쁘게 보죠, 그죠? 핵 안 하기로 해놓고는, 약속해놓고는 핵하고. 근데 이것도 우리는 잘 모르는 사실인데, 사실은 핵 협정을 맺어놓고 먼저 위반한 쪽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요, 이게. 클린턴이 핵 합의를 딱 해놓고 조지 부시가 딱 들어서가지고 뒤집어버린 거예요, 이게. 뒤집어버리니까 북한도 뒤집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북한한테 배울 것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한미합동훈련을 해요. 그죠? 한미합동훈련을 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뭐라고 이게 죽기도 전에 그랬어요. 절대로 북한에는 외부 세력을 불러들이지 않겠다요. 우리는 북한은 중국을 불러들일 것 같죠?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백두산에 가면 천지못이 있는데요, 천지못이 중국도 자기 거라 그러고 북한도 자기 거라 그래요. 그래서 중국이 선을 딱 긋습니다. 그래서 반 더 이상 갔어요. 그래서 북한이 전쟁 불사, 이거 우리 참을 수 없다, 전쟁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양보해가지고요, 천지못이 북한 쪽으로 더 많이 갔어요. 북한은 절대로 외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미 군사 훈련하게 되면은 북한도 중국하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동 군사 훈련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안 합니다.
러시아하고도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냐? 한반도에 외세를 불러들이면은 우리끼리 통일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절대로 북한은 외세를 불러들이지 않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을 하고 난 뒤에 중립국으로 가야 돼요. 중립국으로 가려 그러면은 강한 나라가 될 때만 중립국이 됩니다. 약한 나라가 되면요, 강한 나라가 언제라도 침략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정세를 알라 그러면은 태평양 전쟁 전후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옛날부터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그죠? 바다를 지배해야 석유와 식량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 지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설이 있는데, 또 하나 설은 뭔가 하면요, 만이라는 사람이 여기 30도, 여기 30도잖아요. 30도하고 40도. 이게 1980년대 후반 얘기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여기 한국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고 요 사이 30도하고 요 40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다. 주인이 없는 땅이요.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미리 차지하는 것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뭔가 하면요,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입니다. 중국 차지하려고. 그죠?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이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이 있는데, 또 하나 설은 뭔가 하면은,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러면은 이 심장 지역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장 지역 차지한 사람이 어딘가 하면 러시아하고 중국에 어울려요. 러시아가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는 러시아를 굉장히 가소평가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데, 요 러시아가 연변 지역 진출을 못하게 막은 세력이 어딘가 하면요, 영국이요. 영국과 미국이 막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런 설이 또 있고요. 또 하나, 19세기는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제국주의 시대인데, 이 제국주의 시대란 거는 뭔가 하면은 강대국, 유럽의 강대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를 식민지로 했던 시대가 바로 19세기 제국주의예요. 자, 이 제국주의인데 조금 지나서 먼로가 독트린을 딱 선포해요. 독트린 선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야, 남미 이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 너 오지 마라. 여기는 이 사람들 스스로 독립해서 국가를 이루도록 해라. 이게 먼로 독트린입니다. 이걸 일본이 딱 받아들여요. 일본이 딱 받아들여가지고 대동아 공영권을 딱 세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자, 일본이 딱 보니까 이 아시아가 전체가 식민지화 됐어요. 그죠? 유럽의 식민지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게 됐냐? 일본은요, 1900년부터 1929년까지 매년 경제 성장률이 20%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경제 성장률이 20% 된 나라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빨랐는데 높아야 15% 잘 넘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때도 15%예요. 근데 일본은요, 1900년부터 대공황이 일어나는 1929년까지 매년 20% 이상 경제 성장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929년 그 정도가 되면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딱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일본이 아니에요. 자, 최강 국가가 딱 되니까 이걸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유럽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 우리 아시아끼리, 인들끼리 잘 살아야 될 텐데 왜 유럽의 식민지로 하느냐? 우리 일본이 이 식민지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의무이다라고 하면서 원래 일본 사람들은 사농공상 계급이 굉장히 뚜렷해요. 뚜렷해가지고 사는 뭔가 하면 사무라이입니다. 사무라이인데 사무라이만 사람이고, 그 다음에 농공상은 사람으로 안 봐요. 그래서 우리 일본 가면은 혼탕이죠, 혼탕. 남녀 혼탕.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모욕하잖아요. 그죠? 홀랑벗고. 근데 그게 왜 일본 사람은 그게 허용되는가 하면은 사무라이들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순놈, 암놈, 짐승 구별이 없잖아요. 남녀 구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남녀 혼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사무라이들은요, 이제 칼 잘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칼이 잘 되나 안 되나를 테스트해요.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직접 나가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사무라이들 사람 죽여요. 칼 잘 드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그래도 사무라이들은 죄가 안 돼요. 여기 가면 사면권을 주어줘요. 사무라이들은 사면권을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는 사람이고, 아니면 사무라이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요걸 또 확대해요. 확대해가지고 일본 사람만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30만 죽이고 막 죽이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대신 당신들이 사람 아닌데 우리가 들어가서 유럽 식민지라는 그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앞으로 너희들을 독립시켜서 문명국가로 만들어줄게. 이게 뭔가 하면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이걸 내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가죠. 쳐들어가는데 원래 출발점은 일본이 이 전쟁의 출발점은 테프트 가스라 미라기입니다. 이제 여기에 테프트는 미국의 육군 장관이고 가스라는 일본의 총리요. 둘이가 미락을 해요. 미락하는데 어떻게 미락하는가 하면은, 자, 여기 일본은 미국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야, 일본 너 한국 먹어도 좋다. 우리 미국 믿을 필요 없어요. 미국도요, 자기 이익에 관계되면 한국 배반해요. 너 일본 한국 가져도 좋아. 그 대신 미국은 필리핀 가질게. 이게 테프트 가스라 미락이요. 자, 이거에서부터 일본이 조선을 합병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은 이제, 일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일본은 지금 1억 2천만인데, 100년 뒤에는 2억 5천만으로 인구가 증가한답니다. 자, 이렇게 2억 5천만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일본 땅에서 다 수용을 못한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주와 몽고 지역으로 진출해야 되겠답니다. 이게 만몽론이거든요. 만몽론. 그래서 이 만주와 몽고를 침략을 하고 자기 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중국까지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유럽을 대표하는 미국과, 최종적으로는 유럽을 대표하는 미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일본이 한판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도요,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 쓰지만은 일본 사람은 쌀 미자 씁니다. 쌀 미자 쓰는 이유 아시죠? 입에 집어넣고 꽉꽉 씹어 먹잖아, 그죠? 미국을 꽉꽉 씹어 먹게 다니 이게. 그래서 만주국을 세워요. 만주국을 세웁니다. 이 만주국을 세우는데, 이 만주국 세울 때 장항령이라는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북경가에 있을 때 이 만주국의 동북군을 없애버려요. 없애고 여기다가 만주국을 세우고, 마지막 황제 누구요? 부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위를 꼭두가시로 세워서 만주국을 딱 세우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 문제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1929년까지는 그런 데로 먹고 살았죠? 1929년에 대공황이 와요. 먹고 살기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IMF와 같은 게 왔습니다. 오니까 일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어렵죠? 먹고 살기 어려운 그때에
군 출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우리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만주 몽고로 진출해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어려운 일본 사람들이 와, 그 맞다, 좋다, 이렇게 국민들도 굉장히 박수를 쳐요. 그래서 드디어 이 일본이 만주와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진출할 때, 중국으로 진출할 때요, 러시아나 영국이나 미국은 자기들 국내 문제 때문에 일본이 진출하는 걸 수수방관해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마음대로 진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만주몽고, 만주국을 세워가지고 만주를 일본 속국으로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중국을 쳐들어가요. 중국을 쳐들어가는데 1937년에 일부러 노구교 사건 일으켜가지고 일본이 쳐들어가요. 막 쳐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난징까지 들어왔어요. 난징 들어가가지고 난징 대학살을 하게 되는데, 원래 전쟁은 이렇게 해요. 전쟁해가지고 이겼죠, 그죠? 이겼습니다. 이기면은 보통 3일 동안 약탈 기간을 줘요. 3일 동안 병사들 풀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약탈해라. 거기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대개 3일이에요. 근데 3일 동안은 마음대로 해요. 사람도 죽여도 되고 재물을 뺏어도 되고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은 병사들이 잘 안 싸우려고 그래요. 안 싸워요.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난징 대학살은 3일이 아니고 6주였어요. 6주 동안 난징을 휩쓸었습니다. 휩쓸어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죽였느냐, 얼마 죽였는가 하면요, 대체로 30만 그래요. 20에서 40만 사이인데 30만을 죽였다라 하는 거예요. 이 30만을 죽이는데 이 죽일 때 굉장히 잔인하게 죽여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잔인한 걸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0명을, 길 가는 사람 100명을 쭉 세워요. 양쪽에 100명을 딱 세웁니다. 세워놓고 육군 대위 두 사람이 누가 빨리 100명의 목을 치는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목을 다 쳐요. 한 사람, 또 대위 한 사람은 300명을 세워놓고 목을 다 쳐요.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극동재판소 이제 재판을 하는데, 여기 5사람이 죽습니다. 여기에 마스이 이와네라고 하는 중장, 사령관이죠. 사령관 사형. 그 다음에 난징에 들어갔던 육사단 사단장 다니 히사오 사형. 그 다음에 100명씩 세워놓고 죽인 사람들 있죠. 죽인 사람들 사형. 300명 죽인 사람 사형. 근데 문제는 30만을 죽였을 때 일본 국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해서 몇만 명의 병사를 다 무찌르고 남경을 점령했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그 장인들, 칼 만드는 장인들은 칼을 막 잘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싸우는 병사들한테 이걸 진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왜 이런 학살이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난징을 점령하고 난 뒤에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2,00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자들 2,000명이 내놔라요. 여자들 2,000명은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 2,000명을 안 주니까 난징 대학살을 벌린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현세 중심이요, 항상 미래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지진 때문에 항상 죽음을 옆에 놓고 살아요. 그래서 죽음을 옆에 놓고 살기 때문에 생명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는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 행복은 바로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요, 쾌락을 추구해요. 최고의 성선진국은 일본입니다. 성쾌락 굉장히 추구해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이 중국의 주하이 호텔에 일본 사람 380명이 갔어요. 380명 거기 가가지고 상해인데 가가지고 위안부 380명을 데려옵니다. 우리 같으면 안 되잖아요. 포스코에 380명이 단체에 가가지고 전부 다 위안부 한 명씩 데리고 자는 그건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일본은 해요. 일본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당장 쾌락,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칼로 이렇게 살해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30만 살해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6.25 전쟁 때 30만 살해하는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6.25 전쟁 때 나와요. 그리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중국을 착 쳐들어가니까 미국이 수수방관하다가 가만 보니까 일본 하는 행위를 보니까 이건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까지 갈 기세요. 그래서 미국이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일본이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삼국 동맹을 탁 맺어요. 삼국 동맹 맺고 계속 전쟁을 확대해 나가요. 미국은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미국에 있는 일본 자산 동결, 또 하나는 석유 수출 금지, 이게 문제가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에는 석유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전쟁 못해요. 전쟁을 못하게 됩니다. 자, 전쟁을 못하니까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으로서는 석유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석유가 어디 있느냐? 석유 어디 있는가 하면요,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의 팔렘방이라는 곳에 가면은 일본이 쓰고도 남을 정도의 석유가 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로 진출을 해야 돼요. 동남아로 전선을 확대해야 됩니다. 동남아로 전선 확대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안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도박을 해야 될 판입니다. 어떻게 도박하느냐? 우리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을 보면은 청일전쟁에서 한 번 전쟁 딱 이기고 난 뒤에 중국하고 일본,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시모노세키 협약을 딱 맺잖아요. 중국 항복하고. 그 다음에 노일전쟁 딱 합니다. 그죠? 노일전쟁 한번 딱 이기고 난 뒤에 러시아와 일본이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일본이 도박하는 게 뭔가 하면, 자, 우리 미국 한번 치자. 한번 쳐서 완벽하게 박살내고 난 뒤에 협약을 맺으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치러 가는 겁니다. 치러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진주만으로 가는 거예요. 진주만. 자, 진주만으로 가요. 자, 여기서 2차 세계대전에 막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주만을 쫙 가요. 진주만에서 370km 놔두고 여기 직결하는 겁니다. 근데 진주만 습격하기 전에 개전 당시의 군사력 비교입니다. 군사력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전함 열척인데요. 이 전함이라는 게 굉장히 큰 배요. 예를 들면 일본의 야마도라는 전함은 72,000톤급. 지금 말하면 항공모함보다 더 커요. 미국의 미주리오는 5만 톤입니다. 미주리오 전함이죠. 그죠? 이 전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미국이 9척인데 일본 10척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모함 문제인데요. 이 항공모함은 원래 3척이 아니고 7척이요. 7척. 근데 일본은 10척이요. 그 다음에 순양함 13척, 14척, 11척, 21척, 그 다음 80척, 100척, 잠수함 등등 보면 일본이 어때요? 훨씬 강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의 국방력은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 계속 20% 경제 성장해가지고 세계 최강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군사력은 최고였어요. 최고인데 문제는 공업력인데요. 공업력은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장기전으로 가면은 일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 공격의 핵심 인물인데요. 먼저 도조 히데키입니다. 자, 이 도조 히데키는 육군 대장이면서 지금 수상, 일본의 최고죠. 이게 이제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사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마도 이스로쿠인데요. 이 사람은 해군 대장인데 해군의 상징적 인물이요. 이 사람은 하버드대의 경제학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미국의 힘을 너무 잘 알아요.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불법으로 전쟁하면은 일본은 굉장히 큰 보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전포고를 진주만 습격하기 전에 선전포고를 미리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1943년도에
미국이 암호를 해독해가지고 이스로크가 비행기 타고 언제 간다는 걸 알아가지고 비행기를 추락시키면서 이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실제 진주만으로 공격하러 갔던 장군이 누군가 하면 나구모 주이치라는 장군이요. 중장입니다. 중장인데 이 사람이 가서 겉으로는 성공, 내막을 듣다 보면 실패해요. 진주만스크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이판, 1943년 사이판 전투에서 옥새하는 거 아시죠? 다 죽는 거 자기가 자결합니다. 전쟁 치면서. 진주만스크 공격, 이게 항공모함이 몇 대가 나면 6척이가 6척. 항공모함 6척의 전투기가 360대. 우리나라 현재 전투기 몇 대 같아요? 600대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일본이 싣고 가는 항공모함에 싣고 가는 전투기가 360대. 그래서 일본의 전체 전투기는 몇 대냐? 3만에서 4만 대였어요. 예. 등등등등 해서 갑니다. 가가지고 일본 이제 침략에 들어가죠. 이게 이제 하와이거든요. 하와이인데 여기가 진주만이에요. 여기 진주만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전함이라든가 전부 여기에 집결하는 거예요. 이게 집결하는데 언제 가는가 하면요, 일요일날 습격해요. 왜 일요일날 습격하느냐? 유군들이 휴가 나가기 위해서 토요일 되면은 여기에 다 모이거든요. 모였을 때 두들기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기에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비행기 360대가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비행기 200대 딱 떠요. 200대 떠가지고 박살냅니다. 박살내. 전체가 불바다 다 돼요. 불바다 다 돼. 예. 뭐 이 함대도 거의 다 침몰 다 해요. 침몰 납니다. 2차까지. 그 다음에 카이텐이라고 하는 건데요. 카이텐은 뭔가 하면 여기 어뢰거든요. 어뢰인데 여기 사람이 올라앉아요. 올라앉아가지고 이 카이텐을 몰고 가가지고 어뢰를 몰고 가가지고 배에다가 충돌시킨 거예요. 이게. 충돌시키는데 요 모은 사람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죽어요. 이게. 이런 작전을 이미 가미가제 특공대 벌써 여기서 나와요. 근데 10가지 실패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문제는 항공모함이 태평양 사령부에 몇 대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4대가 있어야 돼요. 4대가 있어야 되는데 요 4대가 전부 훈련 나가고 무슨 일 때문에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은 한 대도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근데 항공모함 이제 돌아오는 중이요. 이게. 그 다음에 항공모함은 하나도 함락을 못 시켰어요. 그 다음에 1월 공격했죠. 1월 공격하면은 배는 많이 가라앉혔는데 지휘관들은 살아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인데 사람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잠수 피해 없었고 3차 공격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2차 공격했죠. 1차 비행기 200대 뜨고 2차 200대 떠가지고 다 공격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때 이게 공격을 안 한 게 몇 개,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뭔가 하면 항공모함, 두 번째는 선박수리소, 세 번째는 정유시설, 기름 탱크 요 3개를 공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3차에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주위지 밑에 있는 참모들이 하자 하는데 야가 굉장히 소심해요. 굉장히 소심해서 지금 2차까지 했으니까 2차 할 때 비행기를 몇 대를 파괴시킨가 하면요 350대 파괴시켜요. 비행기 350대 파괴시켰고 그 다음에 전함들 다 깔아앉혔고 이거면 됐지 않느냐, 더 이상 뭐 더 하려하느냐. 만약에 3차는 이 공수 습격이 아니고 이미 미국서 방어를 다 갖췄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도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하는데 이게 큰 실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먼저 석유입니다. 전쟁하려면 석유인데 석유를 거기에 다 탱크에 저장했는데 이거 싹 없애면요 모든 배가 스톱입니다. 그죠? 그런 문제. 또 하나는 항공모함 문제예요. 항공모함이 돌아오는데 갖다 두들기면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둬버렸어요. 또 하나 선박수리소입니다. 선박수리소인데 여기 전함이 8척이 깔아앉았거든요. 8척이 깔아앉았는데 이게 2개 딱 짜갈라진 거는 어쩔 수 없고
6대는 그냥 깔아앉은 거요. 그 깔아앉은 걸 그대로 건져 올립니다. 6척을 그대로 건져 올려서 그냥 숙여버려요. 거기에서 작전을 크게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선전포고 문제죠. 선전포고를 진주만 공습하기 이전에 선전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는데, 진주만 습격하고 난 뒤에 선전포고문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일본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과 일본 병력이 싸웠는데 미국의 피해는 전사자 3,500명, 그 다음에 전함 전체에서 8척, 순양함 3척, 구축함 3척 등등 비행기 350대. 미국은요, 일본은 잠수정 5척, 항공기 29대, 그 다음에 63명 전사. 그러니까 일본이 일방적인 승리이죠. 겉으로 보면 일방적인 승리. 근데 안을 들다 보면 실패입니다. 완벽한 실패가 돼버려요. 그러난 뒤에 도조 히데키가 진주만 습격을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딱 해요. 일본이 야단났죠. 주식이 막 폭등해요. 드디어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는 모양이구나 해서 주식 폭등하고 야단났습니다. 그러난 뒤에 일본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요거거든요. 여기 인도네시아거든요. 여기를 꼭 점령을 해야 돼요. 점령하고, 그 다음에 요 지역이 바로 대동아 공영권에 관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생각은 진주만을 습격하면은 미국은 2년 내에 재기를 못한답니다. 진주만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를 다 박살내면은 2년 동안 미국은 재기를 못한다. 그때 일본은 이 지역을 점령해서 요새화 시켜놓고 미국과 협상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주만 폭격하는 그 다음날 이쪽으로 쳐내려가요. 쳐내려갑니다. 어떻게 쳐내려가느냐? 근데 일본이 가장 원했던 것은 여기요, 인도네시아. 여기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일본이 없는 게 뭔가 하면요, 석유, 고무, 텅스텐, 니켈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는데 그게 어디서 나느냐? 인도네시아에 다 있어요. 반드시 인도네시아를 점령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려고 그러면 하고 난 뒤에 여기 물자를 일본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 필리핀이 가장 문제가 돼요. 필리핀은 누가 지키고 있는가 하면요, 누가 지키고 있어요? 미국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메가드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점령과 인도네시아 점령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동남아 침략군이 이게 데라우치거든요. 데라우치 들어보셨죠? 원래 총독이었죠, 그죠? 조선 총독인데 그 조선 총독하는 데라우치가 아니고 그 데라우치의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 총대장이 됩니다. 데라우치 히사이치 해군 대장인데 이게 총대장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6만 명이 투입이 되고 그때 비행기가 600대가 투입됩니다. 근데 원래 이 전쟁은 실패한다 그랬어요. 왜 실패하는가 하면은 현재 이 동남아에 있는 병력이 얼마인가 하면 50만, 연합군의 병력이 50만이에요. 50만인데 일본군 36만으로 안 된다. 최소한도 하려면 100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100만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36만으로 침략해 들어갑니다. 침략해 들어가는데 먼저 혼마 장군이 14군 중장이죠. 혼마 중장이 14군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필리핀으로 쳐들어가요. 이 필리핀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메가드가 있었어요. 메가드가 13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요 6만으로 쳐들어가요. 문제는 쳐들어가기 전에 비행기가 200대 떠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비행기 200대 넘어요. 이걸 한꺼번에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배 3일 만에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제공권, 제해권을 일본이 탁 장악해요. 장악하고 난 뒤에 6만 명이 쳐들어가는 겁니다. 쳐들어가니까 여기에 있는 13만 명이 밀림으로 도망을 가요. 밀림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치열하게 싸워요. 싸우는데 6개월 동안 싸웁니다. 6개월 후에 메가드는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호주로 도망을 갑니다. 호주로 도망가면서 뭘 하는가 하면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해서 호주로 도망을 가요. 그 다음에 여기 25군인데 이 25군은 영국이 이쪽에 말레이 반도를 지키고 있어요. 이 말레이 반도를 지키고 있는 영국군은 대체로 여기가 8만 명 내지 10만 명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6만 명이 들어가가지고 2달 만에 함락. 예. 그 다음에 여기 사실 하나 문제 더 있었는데, 여기 13만 있었는데 7만이 항복을 해요. 이제 미군 7만이 항복을 합니다. 항복하는데 이 혼마 중장이 포로 7만을 100km 행군을 시켜요. 포로 수용소까지 100km 행군시키는데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줘요. 그래서 7만 중에 1만 명이 길 가다가 죽어버립니다. 그 바람에 나중에 8.15 이후에 재판받아가지고 사형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8만 정도 있는데 6만 들어가서 2달 만에 점령을 탁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도네시아잖아요. 인도네시아도 약 10만이 있었는데 6만이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점령 딱 해요. 점령하는데 여기는 어느 나라가 있었는가 하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네덜란드는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점령을 당했어요. 점령을 당하니까 여기에 현지 있는 네덜란드인들은 별로 군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그래도 한 8만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도 6만으로 3달 만에 점령 딱 해요. 하면서 이 팔렘방, 여기 팔렘방이거든요. 여기에 석유가 나요. 여기 팔렘방에 나는 석유가 일본이 쓰고도 남을 정도 석유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 뭘 투입하는가 하면 공수부대를 투입합니다. 공수부대 1,500명 정도를 투입해서 팔렘방을 장악을 해요. 원래 네덜란드 군인들이 도망갈 때 정유시설을 다 폭발시켜 불태워요. 불태우는데 팔렘방은 폭발시키기 전에 장악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일본은 진주만 습격이 1941년 12월 8일 날 진주만 습격하거든요. 그 6개월 뒤인 1942년 5월 달 돼가지고 이 전체를 장악을 다 해버려요. 다 해버립니다. 다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전쟁에 대해서는 10분 쉬고 할게요. 네. 미국 그 수망하고 전함하고 순양하고 붙여는데 그 수치는 이제 태평양에 있는 영국. 예, 태평양. 전체 영국.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는 미국은 두 군데로 나눠요. 그 당시 영국은